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기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K 스타트업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LA 총영사관의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 그리고 경제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미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이 창업하신 스타트업 분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스타트업 투자 받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오늘 이제 그 세미나는 일단은 제가 뭐 강의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에게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생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단기간 내에 그 매출을 올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자체적인 매출로 이 회사의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비를 감당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 기업을 공개해서 IPO를 해서 주식을 더 큰 자본에 판매하는 것이 IPO까지 가는 길은 더 멀고 더 험한 길이고요. 그래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이 외부 자본, 투자가 필요한 건데요. 사실 투자 받는 것이 쉽다면 이런 강의를 들으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VC들과 미팅을 통해서 투자가 쉽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부분이 없겠죠. 왜 어려울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스타트업 업계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한 스타트업의 90% 이상이 망한다는 통계가 있는 냉혹한 현실이 있고요. 결국엔 투자자들 입장에선 본인들의 투자금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의 돈을 투자한 만큼 이 스타트업이 반드시 잘 돼서 나중에 엑싯을 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수가 확실할 만큼 성장이 확실한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와의 이견이란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창업자들은 당연히 우리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요. 투자자들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조금 더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셔서 미국 VC들을 만나서 미국 VC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한국과는 또 조금은 다른 이 스타트업의 투자 관행이라든지 그다음 투자 방식 이런 컬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특히나 더 어려움을 느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 라운드와 그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크런치베이스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 시드 투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가장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하고 가장 먼저 투자를 받는 단계를 보통 이제 시드 단계라고 하는데 물론 이 시드보다 더 앞선 단계 프리시드 단계도 요새는 투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리시드와 시드를 묶어서 이제 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그리고 시리즈 B, 그 다음에 이제 C, D, E, F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드 투자의 경우에 지금 에버리지 값 그리고 미디언 값을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받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 단계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 한 2.5밀리언 작년 기준인데요. 이게 올해 2022년에 들어서는 사실은 좀 주식시장의 폭락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은 투자 규모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 단계에서 보통 한 2밀리언, 그 다음에 시리즈 A로 넘어가면 10밀리언에서 50밀리언, 그럼 시리즈 B 단계에서는 30밀리언, 40밀리언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 창업을 막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곧
조만간 창업을 하실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접하시게 되는 그 라운드가 저희가 이제 프리시드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뭐 회사 설립 가장 초창기에 이제 필요한 투자금이고요. 보통은 이제 패밀리 라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프리시드 라운드에서는 어떤 뭐 유명한 VC 펀드들이 투자를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개인 엔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패밀리 라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뭐 지인, 뭐 가족, 지인, 친구 이런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초기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다면 그 이제 프리시드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회사 운영비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투자를 받는 금액이 한 10만 불에서 50만 불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그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그 적은 금액, 뭐 몇만 불에서 뭐 한 1, 20만 불 수준의 그 작은 금액을 투자를 받다 보면 이 투자 그 거래 하나하나를 사실은 뭐 매번 계약서로 남겨두어야 하는지, 뭐 이거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오해나 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 투자 계약서 형태로 남겨두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컨버러블 노트라든지 아니면 세이프 방식으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게 나중에 투자금이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한 금전 대여,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였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의 엔젤 투자자 그리고 여러 명의 가족 지인들이 소규모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게 뭐 서면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거래들이 이제 증명이 되지 않는 기업일수록 사실은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속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프리시드 다음 단계로 보통 이제 저희가 시드 라운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당연히 뭐 운영비, 인건비로 사용이 되겠고요. 주로 시드 투자는 작은 투자사 펀드들, 좀 규모가 작은 투자사 펀드들이 이제 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뭐 보통 이제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들의 프로그램과 관련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제 프리시드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시리즈 A로 넘어가야 되는 그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 피버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단계에서 사업 방향을 많이 전환을 하시기도 하고요.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50만 불에서 뭐 많게는 한 300만 불까지 이제 투자를 받으시게 되고요. 이때는 보통 그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증권 판매에 대한 신고라든지 그리고 각 스테이트별로 주 증권 판매 신고.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 증권 판매를 그 SEC에 이제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내가 등록이 면제됐다라는 것 자체를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리즈 A 단계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리즈 A는 보통 이제 연매출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 모델이 수립된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대규모, 이름 있는 VC 펀드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이고요.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나 제품이 좀 매스 볼륨으로 이제 양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계획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꼭 비단 시리즈 A뿐만 아니라 이제 시드 단계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이 단계까지는 이 개발팀,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의 역량, 얼마나 이제 탑 엔지니어의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단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창업해서 이 시리즈 A 단계까지 가는 회사의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약 30% 이내라고 나타납니다. 결국엔 100개의 창업
그 회사가 창업이 되었다면 그 중에 70개 이상은 이미 시리즈 A 단계에 이르기 전에 망했거나 없어졌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 살아남은 회사의 비율이 한 30% 안쪽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시리즈 A에서는 한 500만 불에서 뭐 많게는 한 2천만 불까지도 투자를 유치하시게 되고요. 뭐 물론 이건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그 투자 동향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이제 투자 그 규모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 시리즈 B이겠고요. 뭐 어느 정도 시장성을 입증을 했고 좀 로열 커스터머층을 확보했으면 시리즈 B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매년 멀티플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때부터는 개발팀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 탑 매니지먼트의 리더십 그리고 경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뭐 한 2천만 불에서 5천만 불, 뭐 그 정도의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C, 뭐 그 이후에 뭐 D, E, F까지 이제 통틀어서 본다면 사실 시리즈 C까지 가는 회사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한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리즈 C로 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도메스틱 마켓에서는 굉장히 좀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확장을 시작한 단계라고 저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멀티플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각화된 수익 창출 모델이 입증된 경우에 시리즈 C 펀딩 라운드를 진행을 해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5천만 불에서 뭐 한 1억 달러까지, 뭐 한국 돈으로는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요 정도의 이제 투자 유치가 가능한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라운드 사이사이에 저희가 이제 브리지 파이낸싱 혹은 뭐 브리지 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브리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투자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제 어떤 다리의 역할인 거죠. 다음 투자 라운드까지는 시간은 좀 남았는데 이미 이전 라운드에서 받은 자본 그 투자금이 바닥이 난 경우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론의 형태로 이자율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할인된 전환 가격을 보장을 받고 계약상 보장을 받고 대출의 형태로 투자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통 브릿지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명심하실 부분은 브릿지 파이낸싱으로 들어온 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그 다음 라운드의 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 대출금을 캐시로 이렇게 뭐 상환을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물론 다음 라운드까지 잘 넘어간다면 그때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이때 보통 투자자들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그 금액을 전환, 그 어떤 약속된 전환 가격의 그 공식에 맞춰서 이제 주식수로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이제 받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투자자를 저희가 만나야 되고, 투자를 유치를 하려면 투자자를 만나고 도대체 이 투자자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은 뭐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에게 묻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권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족과 지인, 뭐 친분이 있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과의 결국에는 금전 관계인 거고, 투자가 당연히 성공적으로 나중에 성공을 거둔다면 서로가 해피하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과연 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지인, 친척들에게 투자를 받는 것이 과연 좋은 바람직한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를 받는 거 외에,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는 거 외에도 이제 뭐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론이라고 해서 SBA 론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프라이빗 인베스터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엔젤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VC 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또 전업 투자자가 아닌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사업체, 뭐 다른 기업 혹은 뭐 학교나 연구소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물론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이제 종류가 있는데 리워드 기반이냐, 아니면 뭐 도네이션 기반이냐, 아니면 어떤 대출 기반인지, 아니면 지분 투자 기반인지에 따라서 각각 뭐 그 플랫폼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거에 따라서 그 적당한 방식을 이제 찾아서 트라이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가장 초기 단계, 뭐 프리시드 그리고 시드 단계에서는 사실은 아직 검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물론 아이디어가 좋고 시장성이 있고, 뭐 그거는 창업자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게 아주 어필링하게 들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투자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들 중에 이미 예전에 좀 성공적으로 엑싯을 경험한 창업자가 있다면 사실은 VC들로부터 초기에 투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좀 유리해지고요. 만약 엑싯을 경험한 창업자가 공동 창업자 중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지켜봤을 때 검증된 어떤 좀 규모 있는 VC들과의 미팅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 엔젤 투자자들을 만나고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보이고요. 이 엔젤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비단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멘토 역할로 이제 모실 수도 있고요.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엔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VC 커뮤니티, 본인들이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에 소개를 함으로써 후속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젤 투자자들, 그 좋은 엔젤 투자자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즈 A 이후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이제 대부분 VC 펀드, 이름이 있는 뭐 VC 펀드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으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나에게 이제 가장 잘 맞는 VC를 만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일단은 어떤 뭐 대부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투자사가 뭐 한 곳밖에 없다면 당연히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투자사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적어도 우리의 산업과 시장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이제 어떤 투자한 이력이 있고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과연 돈에는 꼬리표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누구한테 투자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하지만 사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가지는 뭐 돈의 속성보다도 사실은 이 투자자가 이 회사에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의 성공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창업자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투자자를 만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리즈 B 정도 단계 이후로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창업자들의 손에서 이미 좀 회사가 뭐 좀 떠나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가 이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표나 창업자들 중에 이쪽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전문가, 어떤 이 인베스트먼트의 벤처 인베스트먼트에 좀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을 하셔서 이 투자 유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피칭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피칭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부가 결정이 많이 된다라고 VC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을 길게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다고 하시고요. 뭐 워낙 하루에도 여러 팀을 만나서 미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뭐 초반 몇 분 안에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뭐 많을 필요도 없고 발표 시간도 뭐 15분에서 20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때 이제 당연히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경쟁 업체는 어디인지, 그리고 경쟁 업체 대비 우리가 가진 우위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VC들이 좀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뭐 그 창업자들의 우리 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뭐 대기업 출신이에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이 스펙의 화려함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 그 시장에서 과연 필요한 스킬셋을 이 창업자들이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재풀을 가지고 창업자들이 모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시장인데, 이제 그 VC분이 얘기하시는 거로는 이제 이 피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시장의 사이즈가 큰 것만 강조하면 매력이 있게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막 창업한 회사가 뭐 아무리 뭐 NFT 시장이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 NFT 시장에서 내가 이 NFT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겠다, 이런 뭐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작은 마켓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그 마켓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포지셔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포지션에서부터 어떻게 확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어떤 아젠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숫자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에 뭐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단순하게 레비뉴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의 제품 서비스를 한번 구매한 고객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계속 돌아오느냐의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비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마케팅 비용을 엄청 태워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제 매출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그만큼 계속 코스트는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레비뉴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이 회사의 넷 프로핏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려면 이 리텐션 레이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투자 그 인베스트먼트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재미없는 얘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좀 보면 투자 유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채권적인 투자, 그리고 자본적 투자. 뭐 이게 각각의 어떤 성격인지를 저희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세이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컨버러블 노트, 그다음 세 번째가 전환 우선주 방식인데요. 이 중에 앞에 두 개는 채권적인 투자고요. 그다음에 뒤에 그 전환 우선주 투자는 자본적인 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버러블 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환 약속 어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회사의 자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무 증권입니다. 정의를 내리면 그렇고요. 뭐 한국 법상의 전환 사치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음을 제시할 경우에 회사는 이 어음 소지자에게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지만 그걸 캐시가 아닌 다른 주식 등의 다른 수단으로 지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전환 어음, 그러니까 컨버러블 노트를 이 벤처 투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엔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게 이제 계속 나올 얘기니까 좀 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컨버러블 노트로 이제 투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요새는 이제 세이프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과거에 세이프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컨버러블 노트로 주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현재까지도 컨버러블 노트로 이제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처음에 그 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일까지 이자가 누적되는 형태고요. 이 어음 소지자에게 그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금 플러스 이자를 캐시로 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특정 이벤트라는 것을 보통 계약서상에서 이제 qualified financing 아니면 뭐 next financing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요. 보통 뭐 2 밀리언 이상의 후속 투자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기업을 매각했을 때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그러니까 좀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기업을 매각하게 된다면 미리 약속된 전환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우선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후속 투자자들보다는 먼저 이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한 투자자들이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뭐 보통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를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후속 투자자가 만약 주당 1불의 금액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했던 그 앞선 투자자들은 뭐 주당 0.7불에서 0.9불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전환을 해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캡을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뒤에서 세이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세이프가 그러니까 뭐 약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심플 어그리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약서를 만들겠다는 의미고요. 실리콘밸리 이제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죠. Y 컴비네이터가 2013년에 처음 도입했고 뭐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회사와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분 상정 방법에 대해서 도대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고 이 부분을 서로 이제 이 계산을 하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려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그냥 최소한의 조건만 일단 합의를 해서 내가 당장 투자를 하고 나중에 어떤 후속 투자가 있을 때 그때 제대로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원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몇 % 정도의 지분을 가져갈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래로 그냥 밀어놓고 일단 계약서상에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 뭐 회계사의 비용, 그다음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비용을 세이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버러블 노트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특정 이벤트, 결국에는 후속 투자나 뭐 기업 매각 등이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이 세이프 역시 이제 우선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후속 투자자들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 그리고 밸류에이션 캡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둘 다 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할인율은 뭐 방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칫 잘못 설정할 경우에는 너무 밸류에이션 캡을 낮게 설정하면 세이프 투자자들한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시드 단계에서 내가 투자자가 한 25만 불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캡을 500만 불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속 투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 다음 라운드까지 우리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속 라운드에서 10 밀리언, 5 밀리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만 불 정도의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후속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 500만 불로 밸류에이션 캡을 씌워놓은 세이프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자들보다 2분의 1 가격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전환해서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걸 수 있는데
자칫 창업자들에게는 이 다일루션, 그러니까 지분의 희석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캡 부분은 좀 반드시 그 서명을 하시기 전에, 세이프 계약을 하시기 전에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그 얘기한 컨버러블 노트와 세이프 두 가지 방식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실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결국에는 채무로 인식되냐 아니냐의 이슈예요. 그래서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걸로 인식이 되고요. 세이프는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버러블 노트는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뭐 시장 이자율 뭐 4%에서 6% 정도로 보통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기일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만기일이 있고 세이프 같은 경우는 이자도 없고요. 만기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이프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어떤 이 전환의 이벤트가 없는 이상은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세이프 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좀 두려운 상황일 수는 있죠. 이걸 이자가 계속 붙는 것도 아니고 만기일이 있어서 내가 어느 만기일이 됐을 때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컨버러블 노트 같은 경우는 대출, 그러니까 채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대출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뭐 이자 제한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고리대금업에 대한 그 규제를 하기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각 주마다 그런 관련된 법률이 있고, 세이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지만 컨버러블 노트는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선주 투자. 아까 그 자본적 투자 중에 그 전환 우선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리퍼 스탁이 이제 우선주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극초기, 뭐 프리시드 아니면 시드 라운드까지는 세이프 방식으로 요새는 많이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회사의 그 가치 평가나 이런 부분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일단 아직은 이제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니까 일단 빨리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시드 라운드, 그 다음에 시리즈 A 라운드로 넘어가면 대부분은 이 우선주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기대했던 가치보다 좀 낮게 매각될 경우 이 투자자들에게 보통 주주들, 그러니까 보통 주주들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창업자들이 보통주를 가지게 되고요. 이 우선 투자자들에게 청산 우선권이라든지 배당 우선권 그리고 의결권 등에 있어서 이제 특혜를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선의 의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준다는 건 아니고 먼저 받을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먼저 받기 때문에 그 뒤에 후순위 그 보통 주주들보다 많이 받는 결과가 실제로는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그 보통 주주들까지 전부 다 그 뭐 배당 분배를 받을 만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큰 유리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 평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 방식으로 초기 기업들은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VC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단계, 뭐 이제 시드 라운드나 이제 시리즈 A 단계로 넘어가면 그럼에도 이 부분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는 해야 되는 건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얼마만큼의 지분을 우리가 취득을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밸류에이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 주당 가치 그 VC들이 이제 이 현재의 이 한 주당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 시점의 회사 가치를 예측을 하고요. 기대 수익률을 대입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투자할 회사가 5년 후에 약 20 밀리언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5년 뒤에 약 500%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한다고 하면 그걸 현재의 기업 가치로 할인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한 4 밀리언 정도다라고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약식으로 이렇게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문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뭐 CPA라든지 그래서 이런
그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가치 금액을 서로 이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산 우선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우선주 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과연 이 투자자들이 무슨 권리를 갖는지를 저희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청산 우선권이라는 거는 회사가 이제 청산할 경우에 자녀 재산을 보통 주주, 뭐 대부분 이제 보통 주주라 하면 창업자들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스톡 옵션을 행사한 직원들, 이들보다 먼저 자녀 재산을 배분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우선 주주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1배수를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녀 배산이 있다면 다시 보통 주주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다시 n분의 1로 나눠 갖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계약서가 많이 작성이 됩니다. 배당 우선권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우선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주식이 있으면 뭐 주식 거래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한 주당 얼마씩의 배당금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당금이 우선주에 먼저 지급이 돼야 되고 보통주보다 앞서서 이제 우선주에 먼저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권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주주들이 자기들이 이제 구매했던 금액에 상환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선 주식을 구매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제 상환 조항은 특히나 이제 VC 입장에서 좀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투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권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우선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선주는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기업 공개 아니면은 우선주주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이거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이 전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계약서상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고 보통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지분 희석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 리픽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 조정 조항들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시게 될 때 이제 투자 유치를 얘기가 되고 결국에는 투자자 쪽에서 이것저것 서류들을 요구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서류를 심사하고 결국엔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듀 딜리전스 실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실사 과정에서 이 보통 투자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 일부만 뭐 요구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특별한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제3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열된 자료들을 지금부터 다 미리 준비해 두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 이사회가 본인 창업자 혼자 이사회를 운영을 하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회사여서 이사회를 그런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를 서면화 시켜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과연 정당하게 이사회 그리고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이사회 의사로 그다음 주총 의사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화 차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캡 테이블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이나 옵션 수 그리고 남아있는 옵션 풀의 숫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관리를 해 두셔야 나중에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 지금까지 발행된 주식이 이 정도고 옵션 수가 이 정도 발행이 됐고 나중에 이 옵션들이 전환이 됐을 때 자신들의 지분이 이렇게 희석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캡 테이블 같은 경우도 특히 이거를 관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이거를 과거에 지난 모든 트랜잭션들을 다시 다 찾아보면서 이걸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를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클로징 단계에 이른다는 건 앞에 이제 실사 단계를 다 거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났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 클로징 단계, 결국에 이제 계약의 클로징, 계약을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그 사인을 하는 단계죠. 이때 필요한 서류들의 목록인데요. 일단은 주식 매매 계약서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 정관. 보통 초기 법인들은 처음 이제 설립할 당시에 설립 정관에는 보통 주발행만 가능하도록 정관이 셋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원하는 우선 주발행이 가능하도록 이 정관 수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의결 합의서라든지 투자자 간 합의서, 그리고 뭐 우선 매수 합의서 등등의 서류들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서류들 전부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그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는 그냥 우선주 주식 매매 계약서 그리고 수정된 법인 정관만 가지고 나머지는 별도의 합의서는 없이, 부속 서류는 없이 계약을 클로징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쭉 어떤 이러이러한 구조들이 있다. 크게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과연 어떤 구조로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느냐, 투자를 받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비용 문제입니다. 결국엔 비용 문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이 엑스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망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뭐 몇천만 원,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몇억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나중에 뭐 그중에 10개 중에 9개는 망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실익이 있느냐, 그럴 만한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1억을 받는데 이 1억 중에 뭐 변호사비, 뭐 이런 계약서 작성비, 뭐 그다음에 뭐 기업의 가치 평가를 평가하는 CPA 비용 수수료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써야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사와 그다음에 회사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이프라는 방식이, 뭐 컨버러블 노트라는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초기에 아직 이 회사가 잘 될지 뭐 나중에 잘 될지 망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계약만으로 일단 투자를 진행해서 빨리 최대한 회사를 빨리 성장시키고, 이후에 큰 규모의 후속 투자가 약속이 되면 그때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에 이르렀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때 제대로 계약서를 쓰겠다, 그때 우선주 투자 방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쓰고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비용적인 부분, 그냥 법률적인 비용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우선주 투자 계약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비용 대비 뭐 세이프 계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템플릿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이프 방식으로 했을 때의 어떤 리걸 피는 뭐 10분의 1 이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컨버러블 노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계약서가 복잡해져서 뭐 계약을 검토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투자 계약 방식보다는 훨씬 적은 리걸 피로 이런 법률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세이프와 컨버터블 그러니까 당연히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두 가지 방식에 있어서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이벤트, 어떤 특정 이벤트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주식으로의 전환을 트리거링하는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계약서상에서 그렇게 이게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조금 분쟁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세이프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 10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뭐 같이 법률 자문을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 방식이 대충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깊게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해도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도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가장 큰 문제는 세이프 방식이 아까 이제 부채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면 과연 이런 세이프에 대해서
텍스 트리트먼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 세이프 투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계속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IRS의 해석이 뭐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 않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판례법 국가다 보니까 어떤 법률이라는 것이 결국엔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그 판례들이 확립됨으로써 이제 어떤 특정한 법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관련된 분쟁들이 아직 많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해석상 당연히 투자사와 회사 간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해석상의 분쟁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방식이 좋다, 뭐 나쁘다 말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겠고요. 다만 본인이 지금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라운드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좀 앞단에 있고 좀 규모가 작은 편이라면 당연히 세이프 방식을 요새는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시드 라운드 이후에 좀 규모가 큰, 그리고 투자사에 따라서는 본인들은 시드 라운드지만 세이프 방식으로는 투자 안 한다, 그냥 에쿼리 인베스트먼트로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프 방식에 대해서 사실 그 확실하게 본인들이 이 권리, 세이프 권리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쿼리 방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 분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좀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일단 네,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관련돼서 오늘 발표 내용과 관련돼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피드백,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저한테 채팅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변호사님한테는 채팅으로 갔나요? 질문이? 아니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질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요거를 긁어서. 요거거든요. 이걸 주셨는데, 보이시죠? 네. 네네네,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기청 등에서 공고를 내고 있고, 선정될 경우 지원금 또는 RCPS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캘리에서도 그런 사이트 또는 기관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기관 투자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거버먼트를 통한 투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벤처 투자가 미국에서는 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가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정부기관을 통해서 론이 아니라 투자 어떤 뭐 인베스트먼트 형식으로 투자금을 받는 경우는 일단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만나보지 못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론 또는 지원금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SBA 론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는 것만으로 어떤 지원금을 받는 형태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타트업의 경우에 나중에 텍스 리턴을 받으실 때
어떤 그 텍스 크레딧 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아예 그 지원금을 뭐 얼마의 지원금을 이렇게 받는 경우는 저는 들어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몇 분이 오늘 강의하신 슬라이드를 받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가능한가요? 네네. 제가 일단은 어떻게 뭐 저한테 직접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제가 그 영사님에게 이 뭐 PDF 파일로 일단 공유를 드리고 뭐 그거를 영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영사님이 뭐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성 @kstartuplaw.com이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오늘 그 발표 자료 당연히 PDF 파일로 제가 공유를 드리겠고요. 뭐 이메일 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못 하신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튜님께서 계속 조금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 텍스 크레딧이 결손 처리되어 받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텍스 리턴 받으실 때, 텍스 보고하실 때, 그쵸. 그러니까 뭐 소득공제 내지는 세액공제 형태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투자사가 RCPS나 보통주 중 정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이거는 당연히 투자사 입장에서는 RCPS를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RCPS라는 게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인데, 전환도 가능하고, 상환도 가능하고, 나중에 그 전환권과 상환권이 다 붙어 있는 이제 우선주고요. 보통주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주의 어떤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투자사 입장에서는 전환권이 있고 상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선호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차이가 좀 있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상환권이 붙어 있는 우선주 형태로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전환권은 있지만 상환권은 보통은 허용이 되지 않고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한국만의 조금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환까지 가능한 부분. 근데 사실은 상환권이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한 금액을 일정 이자율을 붙여서 상환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붙어 있는 그런 게 조금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와 스타트업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분쟁들의 주된 쟁점과 분쟁 해결 방식. 그러니까 이게 분쟁 자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법원까지 가는 것만을 분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쨌든 내가 투자한 회사인데 이 투자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다만 이 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계약서의 내용, 뭐 계약서상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 계약서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회사에 요구를 하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계약서를 해석했을 때 그런 권리, 그 투자사가 요구하는 권리가 좀 과도한 해석이라든지 과도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분쟁 해결 방식은 대부분 그 계약서상에서 미국의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원으로 가기보다는 중재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중재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워낙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과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재 방식, 그러니까 제3의 중재 기관을 선정을 해놓고 중재인을 나중에 선정을 해가지고 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중재로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